아프리카 대륙 남부 잠베지 강과 림포포 강 사이에 펼쳐진 광활한 사바나 고원. 이곳에는 수세기 동안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잠들어 있던 거대한 돌의 도시가 있습니다. 최대 높이 11m, 길이 250m에 달하는 거대한 화강암 외벽 정교하게 쌓아 올린 원푸령 탑, 그리고 미로처럼 얽힌 수많은 석조 구조물. 접착제나 모르타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돌을 깎고 쌓는 기술만으로 이룩한 경이로운 건축물입니다. 19세기 후반 유럽의 탐험가와 사냥꾼들이 이 유적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의 인종차별적 시각으로는 아프리카 원주민이 이토록 거대하고 정교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도시의 진짜 주인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황금을 얻기 위해 지은 도시라는 주장부터 고대 페니키아인이나 이집트인이 남긴 식민지라는 가설까지 수많은 환상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른바 아프리카판 엘도라도의 전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고고학은 이 모든 추측이 서구 중심주의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돌의 왕국 그레이트 짐바브웨를 건설한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의 지식, 식민주의의 편견에 갇혀있던 위대한 아프리카 문명의 심장부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여기서 잠깐 1분 컷 지식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요청이나 잘못된 내용에 대한 제보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의 지식 시작합니다. 짐바브웨는 이 지역에 사는 쇼나 민족의 언어로 돌로 지은 위대한 집 혹은 신성한 집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처럼 유적은 크게 세 부분의 석조 건축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대한 화강암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은 언덕 유적입니다. 가파른 지형을 활용한 천혜의 요새로 도시의 가장 초기 형태이자 종교적 중심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과 사제 계급이 거주하며 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신성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상징과도 같은 거대 인클로저입니다. 타원형의 거대한 외벽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은 왕실의 권위와 부를 과시하는 장소였습니다. 특히 내부에 자리한 높이 10m의 원푸령 탑은 그 용도에 대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왕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곡물 창고를 형상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장 유력합니다. 접착제 하나 없이 오직 돌의 무게와 형태로만 쌓아 올린 이 거대한 곡선 벽은 당시 건축 기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이 두 유적 사이에 넓게 펼쳐진 계곡 유적으로 수많은 일반 백성들이 거주했던 생활 공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구역을 모두 합하면 전성기에는 약 1만 8천 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의 주인이 아프리카 원주민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되었을까요? 식민주의자들이 퍼뜨린 신화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현대 고고학의 과학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929년 영국의 여성 고고학자 거트루드 케이튼 톰슨의 발굴 조사였습니다. 이전에 백인 남성 탐험가들이 성경의 이야기나 자신들의 편견에 맞춰 유적을 해석한 것과 달리 그녀는 철저하게 과학적인 지층 분석과 유물 비교를 통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는 아프리카적이며 이 유적을 세운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반투계 아프리카 원주민이다. 이는 당시 학계의 인종적 편견에 정면으로 맞선 매우 용감한 선언이었습니다. 이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과학기술이 도입되면서 논쟁은 사실상 종결됩니다. 유적지에서 발견된 목재와 유기물들을 분석한 결과 그레이트 짐바브웨가 건설되고 번성했던 시기는 기원 후 11세기에서 15세기 사이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는 시바의 여왕이나 페니키아인의 시대와는 수천 년의 격차가 있는 명백한 중세시대의 유적이었습니다. 또한 유적지 내부에서 출토된 수많은 유물들은 외부가 아닌 바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발견된 토기들은 이 지역의 쇼나족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양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철로 만든 창과 괭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가장 상징적인 유물인 짐바브웨 세석상 8점은 다른 어떤 문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곳만의 고유한 예술품이었습니다. 이 독수리 혹은
매의 모습을 한 석상은 오늘날 짐바브웨 공화국의 국기에도 새겨져 국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쇼나족의 조상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석조 도시를 건설하고 유지할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경제적 기반은 소와 황금이었습니다. 고대 아프리카 사회에서 소는 부와 권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지배층은 막대한 수의 소를 소유하며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지역의 풍부한 금광을 통제하며 국제 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채굴한 황금을 동아프리카 해안의 스와힐리 상인들에게 팔고 그 대가로 아라비아의 유리굿을, 페르시아의 도자기, 심지어 중국 송나라 시대의 자기 조각까지 수입했습니다. 실제로 그레이트 짐바브웨 유적지에서 이러한 해외 물품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그레이트 짐바브웨가 고립된 왕국이 아니라 인도양을 무대로 한 거대한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중요한 한 축이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왕국은 15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급격히 쇠퇴하여 결국 버려진 도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구 과밀로 인한 자원 고갈, 무분별한 산림 벌채와 토지 황폐와 같은 환경 문제, 그리고 해안가의 무역 주도권이 다른 경쟁 세력에게 넘어가면서 경제적 기반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유력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외부의 이방인이 건설한 신비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주인이었던 쇼나족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목축업과 국제적인 황금 무역을 통해 이룩한 부와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한 위대한 아프리카 문명의 심장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백인 소수 정권이 지배했던 로디지아 시절, 정부는 아프리카인들의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했습니다. 1980년 마침내 흑인들이 주권을 되찾았을 때 나라의 이름을 식민 지배자의 이름인 로디지아에서 짐바브웨로 바꾼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위대한 역사를 되찾고 돌의 왕국이 상징하는 민족적 자부심을 다시 세우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돌들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한때 이곳에 존재했던 강력한 왕국의 위상과 식민주의의 편견을 넘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아프리카의 위대한 역사를 그 무엇보다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